네, 경영학 원론 6강 제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동기부여의 정의, 중요성, 그리고 intrinsic, extrinsic motivation, 그리고 특히 intrinsic motivation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발성 중심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동기부여에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동기부여의 기술, 그죠? 리더로서 필요한 이 부분의 중요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동기부여 이론은 직원들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또 효과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어떤 핵심 그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그죠, 조직 관리 차원에서 효율성의 추구, 생산성,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가 그게 이제 인간관계론, Human Relations Movement라고 해서 인간관계론 쪽으로 인간관계 무브먼트로 발전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경영 방식으로 세팅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모티베이션 이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앙리파이어, 매니지리얼 펑션, 그렇죠?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 통제, 그렇지? 5단계이기도 하고 4단계이기도 하는데 우리 4단계를 보였죠. 리딩하고 지휘하고 또 통제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처음 소개한 분이 누구라고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앙리 파이어 있었죠, 그죠? 그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두 분입니다. 그분하고요, 앙리 파이어과 함께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efficiency, 경영 효율성이 핵심 어떤 효율성을 찾자 쪽이 포인트였어요. 그 핵심에 있으신 처음으로 그 내용을 주창하신 분이 바로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앙리 파이어와 함께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 중요한 경영학 이론의 선구자시죠. 프레드릭 테일러가 주장한 이론이 뭐냐면 과학적 관리법, 과학적 관리라는 scientific management라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효율적인 방법을 scientific하게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내에 더 많이 프로덕티브하게 만드는 것. 그게 경영학에서 효율성 추구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경영학은 효율성이라고 보는 거니까.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계속 감시를 하고 있을 수 없잖아. 그걸 감시를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야. 감시를 하지 않으면 뭐 주어진 월급이 똑같다고 하면 굳이 더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식으로 경영자가 또는 오너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센티브라는 걸 한번 써보자. 조금 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일하는 방식이 바뀌겠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한다든지 좀 더 빨리 일한다든지 좀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과거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이 방법을 스탠다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쟁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면 또 다른 더 나은 방식이 있겠고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뭔가 하다 보면 더 개선이 어려울 만큼 베스트 웨이, 베스트 메소드, 그지? 최선의 방법이란 게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그걸 찾아보자. 효율성, 더 나은 방법을 계속 찾아보자. 그래서 scientific management, 과학적 방식을 통해서 the best way를 찾자라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time motion study라고 하죠. 종업원들이 어떤 태스크를 컨베이어 벨트든 워크스테이션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A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B 방식이 좀 낫다. 그럼 B 방식으로 하는 거죠. B보다 C가 낫다. C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점점점 개선시켜서 가장 숙련된, 가장 베스트한 사람이 베스트한 툴을 가지고 가장 프로덕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프레드릭 테일러가 실제로 테스트하고 엑스페리먼트 한 게 어떤 거냐면 베들레헴 스틸, 베들레헴 철강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삽으로 이게 뭔가 원료들을 떠내는 과정을 하는데 그 삽 크기를 연구하는 삽 크기 어떻게 하면 가장 생산성이 베스트한 삽 크기일까 무게일까 그래서 다양한 시행착오와 연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남자가 가장 생산성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21.5파운드의 삽 크기, 삽 무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랬더니 과거에 비해서 4배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더라.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찾아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션과 시간을 가지고 베스트 웨이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한 거죠. 성과급, 아까 인센티브 얘기했는데 성과에 따른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더 프로덕티브하고 퀄리티가 좋으면 그에 따라서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는 디퍼런셜 피스 레이트 시스템. 그죠? 피스와 레이트를 시스테매틱해서 더 많은 성과에 더 많은 보상을 주는 방식, 타임 모션 스터디. 이게 과학적 관리법의 시초였어요. 무엇을 추구하는 겁니까? efficiency. efficiency를 위한 노력이 경영학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경영학의 아버지가 이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을 찾을까? F1 포뮬라 1이라고 하는 자동차 레이스 가장 큰 엔진 사이즈의 레이싱 경기죠. 그죠? 피스탑이라고 돌다 보면 어때요? 연료가 떨어지고 타이어가 마모되고 해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됩니다. 뭐 간단한 수리까지 포함해서. 그걸 해야지 더 좋은 성능으로 계속 달릴 수 있죠. 오랜 시간 달려야 되니까. 피스탑이라고 하는데 이 피스탑이 연료 주입하고 타이어 갈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일을 한다. 얼마 정도 걸릴까요? 몇 시간이 돼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퀄리티도 보장을 못 하죠. 근데 이분들은 얼마에 할까요? 쿼터르 GP 2023년도에 맥라렌 팀이 1.8초. 불과 2초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이 많은 일을 순식간에 타닥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뭔가 베스트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걸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면 몇 분, 몇십 분 걸려도 완벽하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타이어 갈고 하는 시간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 사이언티픽하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가장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생산성,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엄청난 거죠. 1.8초에 끝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능력인 거죠. 말하자면. 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경영학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엘톤 메이어라는 분이 나옵니다. 엘톤 메이어, 프로페서 엘톤 메이어. 이분은 이 과학적 관리법의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베스트 웨이를 찾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그 실험의 대상으로 호돈 전기 회사라고 하는 그 회사를 대상으로 실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이걸 호돈 스터디, 호돈 엑스페리먼트라고도 부르는데 호돈 전기회사에서 실험을 하는 거죠. 자, 이때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실험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여러 가지 작업 조건들을 바꿔보는 거야. 더 베스트를 위해서. 타임 모션 스터디도 하고 그다음에 피스 레이트 시스템 성과급도 하고 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전기의 밝기라든지 전구의 밝기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모션들과 그다음에 업무 환경, 그죠? 사무실의 세팅이라든지 책상의 세팅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더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된 거죠. 예를 들어서 전구의 어떤 밝기, 조도를 좀 올렸더니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연관성이 있구나. 사무실 좀 밝으면 이 호돈 전기회사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올라가는구나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혹시 몰라서 그 밝기를 조금 줄여본 거지. 이렇게 좀 줄였으면 어때요? 생산성이 줄어들어야지 사실 그 가설에 맞는 거잖아. 실제로 실증이 되는 건데 조도를 좀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상하다. 그러면 이건 이 팩터가 아닌가? 다른 여러 가지 변화들도 좀 줘봤는데 이게 정상적인 인과관계, 비례관계가 아닌 것들이 많이 나오는가?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종업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연구를 좀 더 진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걸 발견했냐 하면 이 직원들이, 종업원들이 이 밝기라든지 사무실의 환경, 그다음에 뭐 모션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누군가가 지금 내가 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지켜보고 있다. 내가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냥 아무도 안 지켜보고 아무도 실험을 안 할 때보다 조금 더 그 사람들에게 일에 집중하고 더 동기부여되어서 뭔가 더 낮게 성과를 낮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이건 뭔가요? 외재적인 익스트린직한 요인이 아니라 휴먼, 사이콜로지, 그죠? 우리의 심리, 인간 심리 이런 것들이 요인된다는 거죠. 기계적인 메카니컬한 외부적인 팩터가 아니고 내부적인 사람의 심리에 관련된 팩터야. 그래서 이게 휴먼, 그런 익스트린직한 팩터들이 아니고 휴먼이구나. 우리가 사실은 생산성, 효율성 이런 것들은 그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적지 않게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관심이 사이언티픽한 모션과 타임에서 휴먼으로 이게 트랜지션,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큰 변화죠. 이걸 휴먼 릴레이션스 무브먼트. 경영학의 관심이 외부적인 요인에서 내부적인 인트린직 사람 자체로 바뀌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호돈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한 경영학, 휴먼 사이콜로지의 변화, 생산성, 그지? 모티베이션의 어떤 갈림길, 전환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모티베이션 스터디는 거의 다, 그죠? 경영학의 스터디도 마찬가지고 사람, 휴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티베이션, 휴먼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치? 외부적인 것, extrinsic, time, science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람 휴먼 사이콜로지다. 그렇게 이해를 인간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자, 주요 동기부여.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죠.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티어리들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부분이 바로 이 에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라는 겁니다. 욕구 5단계설. 이분은 휴머니스틱 사이콜로지의 창시자이고 매슬로우의 Hierarchy of Needs, 휴먼 욕구의 계층, 특히 5단계의 계층입니다. 이 계층설의 창시자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런 겁니다.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자아실현 욕구까지 인간의 욕구, 니즈는 단계가 있다. 그냥 심플하게 뭐 이거면 충분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점점 시간과 그 시간에 따라서 발전해 나간다. 욕구는 변화해 나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살펴보면 생리적 욕구, 피지올로지컬한 욕구죠. 급여라든지 일자리,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욕구라는 겁니다. 저층에 딱 자리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안정되는 것, 고용 안정, 보험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사회적 욕구,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사회적 욕구, 팀워크, 동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니즈가 되고요. 그 단계를 또 지나게 되면 존중의 욕구입니다. 승진 기회, 인정받는 것, 성과 이런 것들이고 마지막 단계는 자아실현, 성장, 자기개발 이런 것들이 연결되죠. 이 피라미드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단계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이 단계별 욕구는 단계별로 그 단계에 속해 있는 대상은 굉장히 큽니다. 이거가 인생의 전부 다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 단계가 충족되고 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physiological needs,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나 필요하죠. 경제적인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가장 큰 태스크, 큰 과제가 되고 그것이 충족되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 이것만 해도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 단계예요. 근데 그게 해결됐어요. 일자리를 가지고 6개월, 1년 지났어요. 그러면 그걸로 지속적으로 행복할까요? 동기부여되고 이걸로 행복하고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게 지나고 나면 이걸 secure 하고 싶어요. 고용 안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위기 상황에 나는 뭔가 대비를 하고 싶은 그런 세이프티 니즈가 생기죠. 근데 그렇게만 되면 또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단계가 충족되고 나면 그 다음은 또 소셜 니즈, 서로 상호관계를 하고 존중받고 또 사랑하고 관계성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때는 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야. 예전에는 정말 목숨 같았던 건데 지나고 나면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고 지금은 소셜리즈가 제일 중요해. 이것만 되면 나는 그냥 나의 인생은 완벽할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것도 충족되고 나면 일스팀,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또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까지, 그 단계가 점점 추상적이기도 하고 점점 고도화되고 그리고 그 단계에 있는 대상은 직원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핵심, 그 인생에 행복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휴먼 니즈는 다양하고 계층적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가 충족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그 다음 계속 넘어간다.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굉장히 고도의 니즈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렇다면 경영학적인 임플리케이션은 뭔가요? 이럴 때. 이것은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모티베이션을 하려면 이 직원이 어느 욕구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경청하고 직원의 개인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 경제적인 상태, 관계들 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그걸 안 하면 이 사람은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모티베이션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알아야지 맞는 모티베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죠.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티어리를 한번 볼게요. 허츠버그의 2요인 이론이라는 게 허츠버그의 2요인 이론. 허츠버그는 뭐라고 했냐면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 모티베이션을 위한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위생 요인, 이걸 하이진 팩터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모티베이션 팩터, 동기 팩터라는 게 있다. 우리는 위생 요인이 뭐냐면 직무 불만족을 방지하는 것. 그래서 급여, 근무 환경, 상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모티베이션 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월급 더 올려줄게, 일 더 열심히 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그냥 위생 요인이다. 이건 모티베이션을 주는 요인이 아니고, 안 되면 불만족을 준 dissatisfaction, 디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지 모티베이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모티베이션을 주는 요인은 뭐다? 아까 얘기했던 직무 만족, 성취, 인정, 책임, 자율성 그런 거예요. purpose, 의미, 과정이 다 재미있고 이런가. 그런 것들이 동기 요인이다. 모티베이션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직원들 동기부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월급 더 줄게, 더 열심히 해. 이건 동기가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월급을 이건 당연히 물가 상승률만큼 필요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이렇다고 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지는 않는다. 이건 당연하고 생각해요.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불만족이 생길 뿐이지 된다고 동기가 생기는 건 아니다. 동기는 어디서 생기느냐? 딴 거다. 그래서 불만족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위생 요인을 채워주면 되고, 만족과 동기를 고취시키려면 이 동기 요인에 집중해야 된다. 이건 상당히 아까 얘기했던 인트린직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책임, 성취, 인정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요. 동기부여에 대한 조직 성과, 직원 만족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월급 더 주는데 이번에 월급 1.2배나 올려줬는데 왜 일을 더 열심히 안 하지? 너희들 너무 이렇게 막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건 그냥 위생 요인이라는 거지.
그걸 모르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었죠, 그죠? 성취감, 인정, 승진 이런 satisfaction, motivation 팩터를 만들어줘요. 그것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티어리는 기대 이론, 브룸의 expectation theory라는 겁니다. expectation theory, 기대감 있죠. 그 기대감의 어떤 메커니즘, 체인이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직원의 employee psychology를 이해하는 것이 동기부여의 핵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노력 기대감, 성과 기대감, 보상 가치라고 하는 세 개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자, 노력 기대감이라는 게 뭐냐?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신념. 내가 노력을 해, effort를 가져. 그러면 그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리워드 따라올 것이다. 내가 노력하면 나의 실력이 늘고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신념. 그것이 없으면 노력하기 어려워요. 뭐 이런 말이 있죠.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말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당연히 나의 실력이 오르고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믿으세요? 내가 열심히 이번 중간고사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 열심히 노력했지? 노력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디스커넥트. 내가 믿지 않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봤자 뭐 중간고사 성적이 좋을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이 있으면 열심히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결과가 좋을 걸 알아야 열심히 하는 거지. 그게 노력 기대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성과 기대감은 뭐냐면 내가 성과를 냈어. 그러면 그 성과, 퍼포먼스가 보상, 리워드가 연결될 것이다. 열심히 하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보너스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연결성이에요. 이제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진. 열심히 했어. 좋은 성과를 냈어. 그런데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보너스나 뭔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 그러면 그 성과가 의미 없어질 수 있잖아. 그렇지? 내가 성과를 내는 이유는 뭐야? 인정받고 더 나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게 연결된다. 내가 잘하고 우리 팀이 내가 개인이 좋은 성과를 내면 당연히 리워드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expectancy를 가져야 되는 그걸 성과 기대감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상 가치. 내가 그 보상을 받았어. 그 보상이 나한테 중요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되게 새로운 핸드폰을 얻고 싶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랬죠. 바꾸고 싶어. 이번에 성적이 몇 등 이상 올라가면 그걸 줄게.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당근이 되는 거죠. extrinsic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목적을 달성했어요. 10등 올라갔어. 그런데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겠다고 한 게 반찬을 더 맛있게 해줄게. 밥을 더 많이 줄게? 이런 거.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 그게 모티베이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간고사를 치고 또 성적을 받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내가 노력하면 중간고사 성적이 좋을 것이다. 성적이 좋으면 그 성적이 좋은 것에 대해서 뭔가 리워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연결성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 자,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effort, performance, reward. employee가 믿는 거야. 그지? 퍼포먼스 연결되니까 믿는 거야. 이걸 expectanc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잘 하면 리워드로 연결될 거야. 그걸 instrumentalit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워드가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 돼. 그걸 valence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 단계. 이걸 한글말로 하면 노력 기대감, 성과 기대감, 보상 가치. 이렇게 요 세 개가 디스커넥트 되어 있으면 안 돼. 연결되어 있어야 돼. 이게 우리의 기대치와 실제가 딱 맞춰질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노력, 성과, 보상. 자, 그러면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리더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조직 내에 명확한 목표, 공정한 보상 시스템. 노력하면 성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조직 문화. 그리고 그걸 하고 성과가 나면 당연히 그치? 성과는 리워드로 이어진다. 어떤 리워드다 명확하게 보상 체계를 설명하고 그치? 그게 조직원들이 진짜 원하는 어떤 그런 리워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체계를 마련하는 것. 그게 기대 이론입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이건 상당히 익스트린직한 부분이지만
멤버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요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하나를 더 하고 2차 시를 마칠게요. 공정성 이론입니다. 이건 equity theory라고 하는데 기여와 보상의 비교가 공정성의 인식의 팩터라는 거. 그래서 멤버들이 이걸 아주 내추럴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뭐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금방 막 아는 거죠.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인플로이 A, B 그룹이 있고요. 인플로이 X, Y 그룹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인풋이 이쪽에 종업원들이 이제 다 멤버들이 잘 알죠, 그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보상, 성과에 대한 보상, 아웃풋에 대해서 다 압니다. 둘 다 만약에 두 그룹이 다 100이라고 한 노력을 똑같이 기울였다고 칩시다. 그리고 결과도 100이다. 그러면 이 두 개 부서, 두 개 그룹은 어떻게 느껴요? 아, 이건 되게 공정하게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리워드가 주어지고 있고 아웃컴이 생기고 있구나라고 해서 그 공정성을 느껴요. 형평성이죠. 시소가 이제 균형이 맞습니다. 내가 50을 넣었어요. 50이 나오고 있어요. 형평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죠. 그냥 비율의 인풋 대 아웃풋 대비가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공정하게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퀴티라고 합니다. 공평하다, 형평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무너질 수가 있겠죠. 자, 둘 개 부서 다 100을 이렇게 인풋했는데 이쪽 부서는 200의 리워드가 주어지고 이쪽 부서는 100의 리워드가 주어졌어요. 우리 부서가 어때요? 요쪽이 우리, 왼쪽이 우리 사이드라고 하면 인플로이 A, B들은 오버 리워디드. 우리는 너무 보상이 너무 크다라고 느껴지죠. 그럼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되게 이건 가성비가 좋다라고 느끼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쪽 그룹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야. 자기들은 불공평할 것도 없잖아. 내가 100을 투입해서 100을 받았는데 되게 형평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야. 저쪽은 100을 투입했는데 왜 200이 나왔지? 불공평해. 이게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 안 하면 문제 없잖아. 그지? 이쪽은, 우리 사이드는 뭐 하던 대로니까 괜찮은데 이쪽에 오버 리워드 된 부분이 있으면 이걸 참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이쪽이 100과 100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100을 투입했는데 50밖에 안 나왔어요, 리워드가. 이건 되게 아주 크게 이니퀄리티. 이건 형평성이 떨어진다. 보상이 미비하다. 우리가 한 것만큼도 안 주어질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느껴요.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 부서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직의 모럴, 동기가 완전히 급격히 무너집니다. 이걸 되게 매니저들은 주의해야 되는 거죠. 리더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서로 상대를 항상 비교하기 때문이죠. 비교하고 다른 부서와 비교하고 다른 개인과 비교합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가 있어요. 실력이 나보다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어떤 줄을 잘 탔다든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먼저 승진하고 연봉이 갑자기 1.5배 오르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사이콜로지컬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내가 100 노력했으니까 100 받고 있어. 이걸로 만족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동기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걸 이퀴티 티어리라고 하는 거죠. 공정성 이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매니저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매니저들의 어떤 그 임플리케이션은 뭘까요? 직원들의 사이콜로지를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성이 해쳐지는 부분이 있는지 어느 누구도 노력과 인풋과 아웃풋, 리워드에 대한 불만족이 혹시 있는지, 비교를 통한 불만족이 생기고 있는지 그것을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공정성, 공정성이 해쳐지고 있는 이니퀄리티를 해소해서 이 시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안 맞기 시작하면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이 미세 조정한다는 게 어렵긴 하지만 이게 안 맞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버리어디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서의 상대 부서,
그 다음에 언더 리워드 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부서와 개인은 모티베이션이 싹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서 살펴야지 이 디모티베이션 쪽으로 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 모티베이션을 유지하는 것은 둘째치고 제가 그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과적인 동기부여 전략에 대해서 다음 차시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